안녕하세요. 전 자식 넷을 키우고 이젠 주름이 자글해진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절 소개하고 보니 그간 흘러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치네요. 아들 셋에 딸 하나, 자식 넷을 키우면서 행복한 순간만 있었겠냐마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식 농사를 제대로 망한 꼴이죠. 자식들 넷을 줄줄이 낳는 동안 남편의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것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비일 줄 알았어요. 처음엔 혼인을 할 적에 참 선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다운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평생의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싶어 혼인을 하게 됐죠. 늘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의 평도 참 좋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다 있냐며 결혼 참 잘했단 말을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원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달리 늦장을 부리며 일을 안 가기에 걱정스러워서 물었죠. 당신 안 늦어? 그렇게 늦장 부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나? 내가 말 안 해줬나? 그만뒀어. 이제 안 갈 거야. 뭐라고?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일을 왜 그만둬?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만두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 말투부터가 평소 알던 남편과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통보하듯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기에 많이 놀랐어요. 이게 제 인생의 불행 시작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동네 노름꾼들과 어울리며 겨우 모아둔 돈과 퇴직금까지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때 막내는 돌쟁이라 내내 없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잡아오기 바빴고요. 처음엔 저러다 말겠지, 정신 차리겠지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씀씀이는 커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 불안은 결국 비참한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남편이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주는 돈으로 쪼개며 알뜰살뜰 어떻게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젠 주는 돈은 없고 남편이 쓰는 돈만 생기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만 보면 배고프다며 배를 만지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나마 옆집에서 얻어온 옥수수와 감자가 전부였어요. 그걸 으깨고 더 잘게 으깨서 물에 넣어 감자죽, 옥수수죽처럼 해서 아이들의 배를 겨우 채웠습니다. 전쟁통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화도 나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돌쟁이 아이에겐 아예 먹일 수 있는 게 없어서 감자만 먹이고 또 먹였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살다간 제 자신보다 아이들이 먼저 죽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집에 있는 애들 생각은 안 해? 이럴 거면 도대체 애를 왜 넷씩이나 낳아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애 줄줄이 낳을 때 뭐라고 약속했냐고. 애들 이제 다 컸잖아. 옆집 가서 밥 좀 얻어먹고 밭일 좀 돕고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가장 역할하느라 지쳤던 것도 생각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왜? 돈 안 주는 서방은 서방도 아니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장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돈놀이나 하고 있을 때냐고 지금이. 내가 경고하는데 서방은 하늘처럼 모시는 존재지 당신처럼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야. 알아들어? 한 번만 더 거슬리게 말해봐.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돌아올 거라 믿었던 남편은 돈놀이에 제대로 빠져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이런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지만 더는 싸울 수도 없이 남편이 사라지고 말았죠. 동네 형님네 일을 도우며 겨우 벌었던 3만 원으로 내일은 꼭 애들 밥을 해줘야지 결심하며 몰래 숨겨놓고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장보러 나가려고 그 돈을 찾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결에 남편이 집에 들어온 인기척을 들었지만 꼴도 보기 싫어 무시를 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전 재산이고 자식들 밥줄이던 그 3만 원을 들고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째가 고작 중학생일 때 전 준비도 없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편지는 하나 남겨두고 가서 그나마 행방에 대한 궁금증은 없었네요.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매일 일하며 돈 벌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난 좋다. 나란 사람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애초에 없던 사람인 것 같아. 자식들 보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한지 모르겠어.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거기 붙어 있었다. 이제야 솔직한 내 속내를 고백하는 거고 당신이 애들 잘 키우고 살길 바래. 자식들에겐 모르겠지만 당신에겐 너무 미안하고 못난 남편의 끝을 보여줘. 다시 한번 미안해. 잘 살 거라 믿어. 난 찾지 마. 남편의 편지를 읽고 아침부터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슬픔이 아닌 당장 자식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엄마는 강하다고 어디서 무슨 힘이 나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오전부터 전 무작정 읍내 시장으로 나갔어요. 온 시장 가게를 다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저희 일 좀 시켜주세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이게 제 자식들 생명줄이라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한약재를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해서 자식들을 돌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첫째와 둘째가 알아서 동생들을 챙겨줘서 안심했죠. 자식들에게 또 다른 자식을 맡긴다는 건 미안했지만 배 골치 않고 먹고 살려면 이 길 말곤 답이 없었어요. 한약재 파는 가게에서 일해 번 돈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부족할 땐 막노동 공사판에 무작정 갔죠. 여자라고 일을 절대 안 시켜주려고 했지만 빌고 또 빌어서 하루씩 추가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젊었던 저였지만 몸을 혹사시키며 돈을 벌어서인지 일찍부터 온 관절이 다 망가질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제게 하나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식들이었죠. 첫째와 둘째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도망갔다는 것도, 그래서 엄마인 제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불만 하나 갖지 않고 동생들을 돌본 것이죠. 그런 첫째, 둘째에겐 참 고맙고 늘 미안했어요. 제 몸 하나 갉아먹으며 고생했지만 사실상 입에 풀칠하기 바빴고 자식들에게 넉넉히 해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참 잘 자랐어요. 이건 막내 얘기를 뺐을 때까지의 얘기고 제 인생의 두 번째 고비던 막내 아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내는 저뿐 아니라 형 누나들에게도 너무 어린 동생으로 참 보살핌 받고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초등학생 어린 나이부터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게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급하게 학교를 쫓아가니 애 엄마 셋이 모여 제 아들을 혼내고 있었죠. 당신이 얘 엄마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은 사내들끼리 치고받고 하며 크는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요? 어디 어린 게 벌써부터 손찌검을 하고 있어 있기를. 이 얼굴의 흉짐은 어쩔 거예요? 에? 어쩔 거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느라 애한테 신경을 못 써서 벌어진 일 같네요.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얼굴의 흉은 제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같은 부모 마음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란 걸 잘 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보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돈 벌어 사남매 키운다던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게 해준다는 건데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도 낳은 애면 부모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피해까지 주고 나서야 교육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저 혼자 자식 넷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정신 못 차리고 일하느라 그러느라 벌어진 일이에요. 형 누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네요. 이제라도 제대로 교육시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돈은 어떻게든 배상해 드릴게요. 학교를 쫓아가 보니 이미 친구를 때려서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에 애 담임 선생님 선에서 늘 무마시켜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였어요.
이유가 뭐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막내가 저렇게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까지 한다는 사실에 놀랐죠. 형 누나들에겐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어떻게 이 애를 훈육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전 우선 혼내기보단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어요. 왜 그랬니? 엄마는 네가 친구를 여러 번 때린 그 이유가 궁금한데 말해봐. 단 절대 거짓말은 없어야 돼. 엄마가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 거짓말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하는 거 알지? 자꾸 나한테 거지 새끼라고 놀리잖아. 아빠 없는 거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나 아빠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도 맞다고 그러고 때렸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빠랑 잘 살고 있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무슨 이유든 폭력은 안 돼. 네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이상 누구도 결코 때리면 안 돼. 어떤 이유라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너 아빠 안 계시고 우리 집 돈 없는 것도 맞아. 속상한 얘기고 창피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 네가 스스로 인정하고 떳떳하면 누구도 널 괴롭힐 수 없어. 여기서 진석이 네가 잘못한 게 있어? 없잖아. 잘못이 없는데 왜 창피하고 부끄러워. 떳떳하게 살아. 막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전 더 강하게 막내에게 밀어붙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때린 것에 대한 벌을 세우며 두 번 다신 누구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단단히 못을 박아줬죠. 다행인지 상대 부모는 제게 돈을 요구하진 않았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말이 너무 심했는데 그건 미안해요. 애가 자꾸 맞아서 오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참 세게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으로서 애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아닙니다. 자식이 자꾸 괴롭힘 당하고 오고 맞고 왔으면 저라도 가장 아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형편 생각해서 돈도 안 받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석인 제대로 잡았어요. 모르고 지나갔다면 더 큰일 벌어졌을 거라 이쯤에서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내의 사고는 이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사고치는 수준이 너무 심각해졌고 제가 감당하기가 점점 벅차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때리는 건 기본이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미성년자가 해선 안 될 흡연을 하기도 하며 술까지 마셨습니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어요. 이런 막내를 때려도 보고 험한 말도 해보고 그래도 안 듣기에 빌어도 받습니다. 진석아, 도대체 왜 그러니 정말. 너 자꾸 사람 때리고 그럴 거야? 합의금으로만 날린 돈이 몇 천만 원이야. 그거 엄마한테 있는 돈도 아니야. 가게 사장님께 빌고 빌어서 10년 계약해서 쓰고 빌린 돈이야. 엄마 그거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너 정말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너한테 큰 걸 바란 게 뭐 있니? 그냥 학생답게 그렇게 학교만 다니고 졸업만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데? 내가 학교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집안에 돈 한 푼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밀어줄 수나 있냐고. 그냥 어차피 안 봐도 망한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니까 제발 좀 훈수 두지 마.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엄마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어. 많이 늙었고 힘들다고. 이젠 일하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겠다. 언제까지 엄마가 네가 벌인 일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러다 하루아침에 엄마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정말. 원래 엄마같이 멋도 없는 사람들 명줄이 길어. 그니까 먼저 죽네 뭐네 이런 쓸데없는 걱정 하지도 마. 그리고 나한테 신경 끄고 살란 내 말이 어려워? 그냥 신경 끄면 끝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막내와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딱 남편이 떠올랐어요. 제게 상처 주는 말들만 반복하던 남편과 막내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었고 전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제가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못난 모습의 막내는 없었을 텐데 하며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내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고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고를 치며 자랐습니다. 저 홀로 도저히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첫째와 둘째도 많이 도왔어요. 동생 하나 살리겠노라 감옥에 보내지 않으려 버는 족족 막내 합의금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그런 감사함도 모른 채 성년이 된 후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고 치던 건 거의 애들 장난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까진 폭행과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다면 어느 순간 자꾸만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그런 막내를 늘 예의주시했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순간 일들까진 막을 길이 없었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있는데 대문을 부술 듯 두들기는 남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누군데 남의 집 대문을 그렇게 두들겨요? 이 아줌마가 누가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큰 소리 치고 있어 지금? 김진석이 애미요? 아이 망할 자식 지금 어딨어? 그 자식이 지금 우리 돈 다 들고 잠적했는데 어디냐고. 애미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아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석이가 돈을 들고 잠적했다고요? 그 망할 자식이 투자하라면서 우리 돈 1억을 갖고 튀었다고요. 이 자식 콩밥 먹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만약 숨겨주고 있는 거면 당신도 같이 콩밥 먹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자식 연락 오면 바로 연락하시고 알아들어요? 심장이 벌렁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돈 1억은 정말 큰 돈이지만 저 당시 1억은 더욱 큰 돈이었고 평생 만질 수도 없는 돈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들고 잠적했단 막내 아들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서울에 가서 취업도 했고 숙식 제공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정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정말 돈 1억을 들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닿을 길이 없었고 이미 경찰에 넘겨진 상황에 아들은 합의금이 없으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잠적한 아들을 바로 찾지 못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첫째, 둘째와 함께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건 답이 없어요. 저 사람들 7명 합쳐서 1억 원이 전부 각각 개인에게 배상해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 안 해준대요. 그럼 진석이 놓은 콩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 저 큰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휴, 어쩜 좋니?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니?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애는 살리고 봐야지. 진석이 놈 아직도 모르겠어요? 쟤 평생 정신 못 차린다고요. 그냥 여기서 그만해요, 엄마. 죗값 치르고 나오면 정신 차리겠죠. 이것도 막아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여태 해줬는데 뭘 더 해줘요? 이번만 막아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엄마가 미안하다. 분명 지도 사고치고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을 끝으로 정말 정신 차리게 해볼게, 엄마가. 자식들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한들 자식인지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전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가 봐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두 손 모아 빌고 최대한 합의금을 낮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내내 빌고 다니던 중 드디어 경찰에 잡혀 수갑찬 막내 아들을 볼 수 있었죠. 진석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돈 1억은 또 다 어디 간 건데? 그걸 네가 그 짧은 시간에 다 쓴 거야? 너 이러다 감옥 가. 아니 합의금 못 만들면 너 가야 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정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투자했어. 나도 당한 거라고. 그 사기꾼들은 이미 외국으로 튀어버렸고 내가 다 뒤집어 쓴 거라고 지금. 어떻게 합의금 구해봐. 나도 억울해서 그 사기꾼들 꼭 잡을 거니까 어떻게든 구해보라고. 감옥을 내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그냥 착실하게 월급 받으며 일이나 하지. 도대체 왜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이는 거야. 네가 무슨 투자야. 뭘 안다고 투자냐고. 겁도 없이 돈 1억을.
어떻게 굴릴 수가 있어? 그만하고 합의금이라 마련해서 어떻게든 빼내라고. 이렇게 못 끌려간다구나. 그 자식들 잡으면 돈 받을 수 있고 그럼 다시 줄 테니까 우선 당장 합의금만 구해봐. 막내는 제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막내의 말을 들어보니 투자를 권유받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한 명의 금액당 조금씩 더 떼어주기로 했다고 했죠. 누가 들어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인데 일확천금을 노리던 막내가 홀딱 넘어간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외국으로 도망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막내가 모두 뒤집어 쓴 건 맞아요. 이유가 뭐든 결국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고 막막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내 날밤을 새며 머리를 쥐어짰죠. 아무리 쥐어짜도 현실적으로 막내에게 해줄 합의금은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둘째가 절 찾아왔어요. 피해자들 만나서 합의하기로 했어요. 6천만 원으로 우선 합의하기로 했고 나와서 차익 변제하기로 했고요. 돈은 저랑 둘째가 대출받아서 다 끌어서 보냈으니까 엄마 이제 마음 좀 놓으세요. 그리고 진석이 놈 이제 그만 도와주죠. 저희도 대출까지 한 거면 정말 할 만큼 한 거고 더는 죽는다고 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엄마 봐서 한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제가 저렇게 사는 것 같아. 이제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책임질게. 못난 엄마랑 동생 때문에 고생이다 정말. 그렇게 자식들 도움으로 막내는 합의를 할 수 있었어요. 나와서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던 막내는 참 여러 가지 사고를 쳤고 경찰서를 집보다 더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보고 형제들은 막내와 연을 끊어버렸죠. 저희는 이제 진석이 놈 동생으로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막내 동생 없고 저희는 이제 3남매로 살 겁니다. 해줄 만큼 해줬고 여태껏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사는 놈한테 더는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고 싶은 말도 없네요. 연 끊겠습니다. 너희가 그런다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형제들끼리 연까지 끊고 그렇게 사는 건 원치 않아. 정말 속이 상하다 못해 죽겠다. 말리고 또 말렸지만 자식들은 막내와 연을 아예 끊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어요. 긴 시간 동안 형제라는 이유로 동생을 위해 금전적으로 헌신을 했으니 지칠 법도 했죠. 그럼에도 전 막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막내를 놔버리면 그야말로 세상 천지에 믿을 구석 하나 없이 살 텐데 더 엇나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하며 품고 또 품었어요. 긴 시간 방황을 했던 막내였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막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치기도 하고 시간은 흐르고 흘렀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 예전 같지 않아 일을 하는 시간도 줄였고 딱 제가 먹고 살 돈만 벌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막내와 연을 끊은 이후 제가 합의금 쪽으로 돈이 들어갈 일은 없어서 전 마음을 놓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막내가 한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언뜻 봐도 참하고 선해 보이던 아가씨를 보며 주책맞게 눈물부터 났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간 제가 사고도 많이 치고 참 힘들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랑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고맙다. 고마워. 우리 진석이가 한동안 조용하니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운 색시가 있어서 그랬구나. 우리 진석이 옆 지켜줘서 참 고마워요. 진석 씨가 젊어서 사고 많이 쳤다는 거 전에 들었어요, 어머님. 저랑 만나는 동안 많이 성숙해졌고 이전의 일들 모두 후회하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 두 사람이 함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든 난 상관없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야. 늙은 애미는 쳐다보지 말고 자유롭게 두 사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사고뭉치 막내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니 너무 기쁘기도 했고 그런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심지어 이전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만약 이전의 일들을 몰랐다면 전체 입으로 말을 해주려 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해도 남의 자식의 앞길 망치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막내까지 자리를 잡는 걸 보니 더할 나위 없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미 첫째부터 셋째까진 번듯한 직장에 자리도 잡고 자식들 낳아 키우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막내만 이제 제발 막내만 자리를 잡으면 제 모든 숙제는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이 온 거죠. 다만 막내의 결혼엔 자식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형제인데 눈 딱 감고 결혼식은 와줘라. 안 그래도 아버지 안 계셔서 엄마 혼자 자리 지켜야 되는데 뻔히 형제들 있는 거 아는데 전부 안 오면 사돈 측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어머니, 그런 일로 마음 풀고 갈 거였으면 연 끊는단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진석인 정말 제 동생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만 가세요. 저희들은 안 갑니다. 완강한 자식들의 의견에 더 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초라하고 하객이 많이 빈 채로 식을 올렸어요. 막내라도 살갑게 굴고 형 누나들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죄했더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막내 역시 한 성격하게 그러지도 않았고요. 본인 결혼식에 형제들이 아무도 안 와서 부끄러웠다는 이유로 더 큰 소리를 냈죠. 그게 가족이냐고요? 언제적 얘기 들먹거리면서 영 끝내만에 저러고 있어 쪼잔하게. 셋이 똘똘 뭉쳐서 평생 그렇게 살라 그래. 나도 저런 형제들 둔 적 없으니까 앞으로 난 외동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여태껏 그래왔고. 엄마도 저 인간들 얘기 나한테 전하지 마.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진석이 넌 그러면 안 돼. 너 사고 친 돈 물어낸다고 대출 받은 거 아직도 갚고 있어. 형 누나들은. 걔네들 그냥 지들 앞가름하면서 살았으면 지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너 도와준다고 저렇게 살잖아. 그나마 직장이라도 탄탄하니 저 정도지.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 전부 쫄딱 망했어 이놈아. 형 누나들이 너한테 아무리 모질게 해도 네가 먼저 다가가야지.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형 누나들이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해주는 형제 없다. 늘 말로만 나 챙기는 척하지만 결국 엄마도 잘난 자식은 좋은 거 아니야? 이참에 엄마도 그냥 나 버리고 잘난 자식들만 챙기면서 속 편히 살지 왜? 막내가 저럴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전 내버려 뒀어요. 이제 젊은 날처럼 싸울 힘도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며 말았죠. 또 며느리와 가정 꾸리고 살고 있으니 그걸로 조금은 안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 참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아는 첫째 내외는 절 참 많이도 들여다봤어요. 평소 집에 고장난 것들, 너무 낡은 것들도 알아서 다 바꿔주고 첫째로서 늙은 애미를 대신해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생일을 앞둔 제게 큰 선물을 주기도 했고요. 엄마, 저희 부동산 투자하다 좋은 땅 하나 발견했는데 이건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걸로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충분히 가치 있는 곳이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걸로 그간 고생 다 털고 노후는 편하게 사셨으면 해요. 큰아들 내외는 막내 빚 때문에 허덕이다 우연찮게 부동산 투자를 소소하게 시작하게 됐고 그 투자 길들이 다 대박이 터졌대요. 드디어 빚도 전부 갚고 넉넉히 풍요롭게 사는 큰아들 내외를 보니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제게 땅을 준다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식들에게 돌려줄 생각이라 거부하지 않고 받았죠. 이후 본인들이 선물한 제 땅으로 이것저것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1년 후 상상만 하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적당하게 치솟았을 때 딱 팔고 빠졌는데 그 차익만 해도 억소리가 났죠. 전 평생의 꿈이었던 마당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정원엔 자식들과 손주들 오면 신선하게 바로 따서 먹일 수 있는 채소들을 가꾸며 살았어요. 늘 이룰 수 없는 꿈이라 더 간절했는데
제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홀로 사니 왠지 모르게 적적함에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며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꼭 자식들 어린 시절 육아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기도 했고요. 그때도 이렇게 풍족했으면 더 해줬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통장에 로또 맞은 수준의 돈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 돈들을 자식들 몫으로 잘 쪼개두고 제가 쓸 돈만 빼놓고 쓰며 살았습니다. 늘 홀로 힘들게 사는 애미가 걱정스러웠던 자식들은 이제야 넉넉히 편하게 사는 저를 보며 많이 행복해했죠. 자식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살았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지만 막내를 떠올리면 여전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막내 내외는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 조용한 것이 큰 폭풍으로 다가올까 무서웠어요. 며느리에게 돈을 쥐어주고 싶어도 막내 귀에 들어갈까 조심스러워 따로 챙겨주지도 못했고요. 다만 먹고 사는 거라도 넉넉하면 어떨까 싶어 쉴 틈 없이 반찬을 해다 줬죠. 막내 며느리는 늘 제게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만 했기에 도무지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재산이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된 막내는 집으로 곧장 찾아와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뭐야? 정말 이런 집에서 엄마가 살고 있었어? 큰형이 다 해줬다니 사실인가 보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누리면서 살 때 내 생각은 안 났어? 우리 하루살이 인생처럼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서가, 너 또 왜 그러니 정말. 이거 다 네 형이랑 형수가 해준 거고 엄마는 돈 없어. 먹고 살 돈 말고는 없다고. 내가 형을 아는데 이 집 정도 해줬으면 돈을 얼마나 쥐어줬겠어. 그러지 말고 3천만 원만 줘. 우리 그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막내는 제게 찾아와 대뜸 3천만 원을 해달라고 날뛰었지만 곧 죽어도 돈이 없다고 하며 겨우 돌려보냈어요. 다 늙은 애미한테 찾아와 돈이나 달라는 막내를 보며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죠. 확실한 건 자식들 말처럼 평생을 저렇게 살겠구나.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도 그냥 굳게 마음을 먹고 거리를 뒀어야 됐는데 후회스럽기도 했고요. 한참 난리를 치고 갔기에 또 찾아올 줄 알았던 막내는 의외로 조용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어서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이가 당장 돈 3천만 원 안 받아오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예요.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윽박 지르고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이러다 죽겠구나, 애 못 지키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그게 사실이야? 그러고 가서 너무 조용하길래 이상하다 생각은 했다. 몸은 괜찮은 거야? 손주가 생겼는데 축하도 바로 못하고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너 보면 당장이라도 돈 쥐어주고 싶은데 진석이 놈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리 할까봐 내가 절대 못 준다고 했던 거야. 어머님, 저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정말 어렵게 생긴 아이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모습에 눈물이 나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며느리에게 떠넘긴 것 같은 미안함과 뱃속의 손주 소식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아팠죠. 전 며느리에게 몰래 3천만 원을 쥐어주고 막내에겐 절대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매일같이 반찬을 준다는 핑계로 막내 집을 찾아갔어요. 저를 보면 여전히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던 막내였지만 며느리가 괜찮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그나마 집으로 다시 올 수 있었죠. 그래도 돈을 쥐어줬으니 며느리가 현명하게 급한 불을 다 끌 거라 생각하고 최대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 다 잃었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니? 제 통장을 몰래 봤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계속 오시는 게 꼭 그 일을 감시하러 오시는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3천만 원 보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가 제가 맞았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애기도 가버렸어요. 며느린 유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 막내 자식이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이를 가진 와이프를 때리는 썩을 놈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3천만 원을 다 들고 막내는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전 며느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서 얼굴도 차마 들지 못하게 했었어요. 집으로 데려와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먹이고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이 돈 들고 나가 애까지 잃게 한 며느리의 마음 상태가 좋을 리가 없었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스러워서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도 면목이 없었죠. 그럼에도 며느린 제게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원치 않으셨던 상황이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 했던 것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자꾸 절 제대로 못 쳐다보시니 제가 더 죄송해져요. 아들 자식 잘못 키워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고작 이런 것뿐이고. 아유, 이제라도 진석이 놈 떠나서 너 혼자 편하게 살아. 내가 도와줄게. 전 며느리에게 아들과 이혼할 것을 권유했어요. 한평생 부모라는 죄로 아들놈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여전한 건 결국 바뀔 수 없다고 확신을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아들 옆에 있으면 더 다칠 것 같아 이제 그만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사람 저까지 떠나면 더 망가질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고 제 사람인데 챙겨야죠. 분명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꼭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회복하기 시작했고 웃음이 나지도 않을 텐데 제가 걱정을 하니 억지 미소를 보이곤 했습니다. 집에 머물길 보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린 집으로 돌아갔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걱정은 커졌고요. 돈 3천만 원을 들고 잠적했던 아들도 곧 나타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안고 잠이 들었던 어느 늦은 새벽 홀로 있는 집에서 인기척이 들려 살짝 눈을 떠보니 아들이 침대 맡에 서서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놀란 것도 잠시 또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싶어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2주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짓이 이 새벽에 자는 애미 머리맡에 둔 핸드폰 뒤지는 일이야? 내 자식이지만 넌 구제불능이다. 이제 네가 인간이 될 거란 기대조차 없으니까 알아서 살아. 부모 자식 간의 일이라도 엄연히 범죄니까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고. 계좌 비밀번호 바꿨어? 아들은 몰래 들어와 제 핸드폰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빼려고 시도를 했어요. 혹시 몰라 미리 싹 바꿔두길 정말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 이런 짓을 할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은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로 화를 내다 가버렸습니다. 전 곧장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고 뒤따라 아들네외 집으로 갔어요. 다행인지 그날 밤은 아무런 일도 없이 해가 떴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재산을 노리며 별 추악한 짓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절 미행하다 은행에 들어가면 잽싸게 들어와 돈을 좀 달라 얼마 있냐고 하질 않나 아예 집에 들어와 버티고 있기도 했어요. 전 자식이지만 점점 아들에게 지치다 못해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겉으로 영 끊고 살자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니 아들놈도 당황을 한 건지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정말 몇 년 만에 착실하게 일을 하겠다며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며느리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처음으로 보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아들놈이 정신 차린 것도 믿을 수 없었기에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울상을 하고 괴로워하던 며느리가
웃더라고요. 그 웃는 모습을 처음 인사 올 때 이후 처음 보는 거라 전 그 모습에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들 내외가 잘 지내면서 저도 며느리도 빌고 빌던 손주 소식도 들을 수 있었죠. 이제야 평생 숙제가 모두 끝맺음을 하는 기분이 들었고요. 긴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비로소 제 아픈 손가락도 멀쩡히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막내는 절 조용히 찾아왔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제안 받았거든.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엄마가 좀 투자해준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정말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믿고 투자 좀 해줘. 돈 없다. 지금 너 일하는 걸로 너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 스스로 해결할 생각해. 자꾸 가족들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좀 주라고.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러냐고 대체.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 거 봤잖아. 아들이 저와 며느리에게 보여준 건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정신 차린 척하며 사는 걸 보여주고 손주도 생긴 마당에 이번엔 제가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들은 저를 믿고 이곳저곳에 돈 빌리고 난리를 쳐놨고 결국 그걸 갚지 못하고 독촉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걸 며느리가 알게 됐고 다시금 불안함에 눈물을 보이기에 전 당장 급한 짐만 싸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번엔 꼭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겠노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보안업체에 연락을 해서 집 곳곳에 사방에 보안 세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대문에 있던 울타리가 낮은 편이라 그것도 성벽처럼 단단하게 높게 바꿔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제가 데려온 걸 분명 알 테니 이 집안에서도 지켜내야 했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 너한테 줄 돈 1원도 없으니까 앞으로 돈돈거리며 찾아오지 마. 이젠 넌 내 자식 아니다.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넌 정신을 차렸어야 했고 애민 자식들 말 듣고 널 낳았어야 했어. 이게 내 평생 한이고 후회다. 못 지킨 내 손주 이번엔 내가 직접 지킬 거고 내 며느리도 내가 지킬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어떠한 선처도 없으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생각이란 걸 하고 움직이길 바란다. 그렇게 아픈 손가락을 제 손으로 잘라내버렸고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며 지냈어요. 이 소식을 모두 알았던 자식들이 어느 정도 도와주어 함께 지냈습니다. 막내를 미워하긴 했지만 죄 없는 며느리와 생길 조카를 지키기 위한 선한 제 자식들을 선택했어요. 전 그렇게 지키고 있는 태어날 손주가 너무나 귀해 손주의 예정일로 모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아들놈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손주도 태어날 것이고 그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아예 보낼 작정이었죠. 하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아프던 어느 날 밤 꽤나 깊게 잠들었고 다음날 개운함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통장에 있던 제 4억 6천만 원이 전부 사라지고 영원이 된 걸 보게 됐죠. 그리고 울리는 전화 벨소린 며느린 전화를 받았고 아들이 잡혀있던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급히 며느리와 가보니 수갑차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 알고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던 중 며느리가 혼자 장보고 오는 그때를 노렸습니다. 며느리를 협박해서 제 재산을 빼내지 않으면 친정집부터 주변 모든 사람들을 박살낸다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 뱃속의 지 자식도 협박을 하기도 했고 저 역시 더는 못 살게 할 거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사실을 제게 털어놨고 전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도둑고양이의 생각이 짧은 아들이 스스로 덫에 빠지도록 모든 걸 설계해버렸습니다. 보안을 위해 달아둔 세콤도 싹 없애고 스스로 집안으로 들어오게 유인을 했죠. 실제 제 재산은 며느리에게 모두 보내놨고 그렇게 끝까지 노래를 부르던 3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제 모든 비밀번호가 손주 예정일인 것도 살짝 흘려나서 다 알고 있었죠.
집 현관 비밀번호부터 손주 예정일로 들어온 아들놈은 뭐가 신나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잠든 척 연기를 하는 저를 뒤로하고 제 핸드폰 은행 어플을 켜 3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전 즉시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며느리도 아들을 신고했어요. 상습 가정폭력과 평소 며느리의 계좌와 돈을 수시로 손댄 것, 아이를 잃게 만든 것, 현재 하는 일이 불법인 것을 모두 증거로 제출을 했죠. 수갑을 차고 저를 본 아들은 이번에도 애미인 제가 빼내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 살며 한 번 찰까 말까 한 수갑을 넌 도대체 액세서리 마냥 몇 번을 차는 거냐. 이제 내 자식도 아닌 너한테 이런 말할 가치도 없지만 내가 봤을 땐 너 그 수갑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진작 수갑차게 둘 걸 왜 그리 전전긍긍했는지. 자식이 뭐라고. 내 인생 최대의 수치자 후예인 진서가 평생 그렇게 살거라. 너에게 어떤 합의도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니 당황한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패를 부렸고 그것을 말리는 형사를 폭행까지 해서 공무집행 방해에 폭력까지 죄명이 추가됐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내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지금 다 계획한 거지? 쟤랑 둘이 짜고 나 엿먹인 거 아니냐고. 그걸 이제 알았다니 참으로 놀랍다. 네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내 전 재산은 네 와이프한테 있는데 이걸 어쩌니? 아까 말했듯 너한테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 콩밥 먹으면서. 아들은 모든 상황이 결국 스스로 덫에 걸렸다는 걸 알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렇게 그토록 제가 막았던 옥살이를 결국 하게 됐죠. 아들놈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욕설이 가득한 편지가 오기도 했고 제발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오기도 했고요.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비는 편지도 있었어요. 전 그런 편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 될 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 단 한 명도 아들놈을 보러 가지 않았고 아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살았어요. 그 기간 내 며느리는 출산을 했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며 산후조리부터 모든 걸 옆에서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슬프지 않기를 괴롭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와 살며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며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아들놈과 이혼은 했지만 저와 연을 끊길 바라지 않아 했고 저 역시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유독 더 귀한 손주놈과 며느리와 그렇게 살았죠. 시간이 흐르니 제 눈엔 너무도 고운 우리 며느리의 인생이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멋지게 살아갈 테니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제 좋은 사람 좀 만나봐. 사람을 계속 만나봐야 동반자인지 아닌지도 알지. 이렇게 고운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어머니도 참 제가 무슨 재혼을 해요. 애 키우면서 어머님이랑 이렇게 사는 거죠. 며느리는 늘 손살이를 쳤지만 전 도와주고 싶었어요. 손주를 제가 보는 대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한 며느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니 정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좋은 소식도 들려줬어요. 회사 사장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사장이라는 사람은 며느리보다 5살이 많았는데 참 점잖고 사람이 멀끔하니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3살 된 우리 손주와 상처 많은 며느리를 품어주는 것에 감사했어요. 또 며느리와 제 사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도 받아주는 대인배였습니다. 이제 얼른 마음 받아주고 결혼해라. 남자가 결혼하자고 할 때 정신없이 가야 결혼할 수 있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결혼은 절대 못한다. 너도 살아봐 알겠지만 그런 남자 정말 흔하지 않어. 이제라도 지난 시간이 있고 새 사람과 행복하게 가정 꾸리며 살아.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 전 청혼을 받은 며느리에게 하루빨리 받아주고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했어요. 본인 씨가 아닌 우리 손주까지도 본인 자식처럼 품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한참 주저하는 듯 하더니 결심을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해요. 우리 며느린 그간 제가 못난 자식을 만나서 마음고생만 죽어라 했고 돈도 못 벌어오고 모은 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제 자식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주눅 들지 않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식을 앞둔 지금 먼저 동거하고 있어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연락도 하는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네 새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 가끔 우리 손주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애가 커서 혼란스러우니 그만하면 좋겠어. 사진이나 보내줘도 너무 고마울 것 같다. 참 좋은 사람이라 다 이해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전 남편의 애미와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입장 바꿔보면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 이제 내 품 떠나서 우리 그렇게 각자 남은 인생 살자꾸나. 그가 너무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게 친정엄마 그 이상이라는 걸 그이도 알아서 정말 이해하고 있어요. 어머님과 멀어지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잘 살아. 행복만 하고 그 고운 웃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라. 인상 한번 쓰지 말고 걱정 하나 없이 남편 보호 아래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알겠지? 며느리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과감하게 집도 이사해버리고 연락처도 바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며느리는 계속 저를 찾아올 것이 분명하니 말이죠. 아들놈은 아직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왔을 때 가족들 전부 연락처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했으니 누구와도 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놈은 남은 생을 후회로 살길 바라고 며느리와 제 손준 세 사람의 사랑과 보호 아래 웃는 날만이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잡아주는 것이 부모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제 자신을 오늘도 탓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유명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달 이혼 과정을 끝내고 승진까지 해선 새롭게 인생을 살고 있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평생의 인연이 될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6개월의 결혼 생활 후 이혼하고 말았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를 갈며 그런 집구석하고 인연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저희 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엄청나시거든요. 어머니보단 아버지가 더 좋으신 편이라 저희 집 주방은 아버지가 꽉 잡고 계시죠. 두 분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동네에선 물론이고 멀리서도 저희 집 반찬이 먹고 싶다고 찾아오실 정도예요. 김장 시즌만 되면 예약 주문이 끊이질 않아서 요즘은 한정 수량으로만 예약을 받아 팔고 있답니다. 그런 두 분을 보고 자란 전 나중에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칼질 연습도 하고 요리책도 많이 보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겐 요리 재능이 없었어요. 칼질이나 먹음직스럽게 플레이팅 하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그놈의 맛, 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혀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을 가보기도 했는데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요리사가 되는 걸 포기한 전 요리 사진을 찍는 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에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홍보 사진을 찍는 일을 했어요. 딱히 집에서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저 음식이 좋아서 전 몇 군데 음식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희 일솜씨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정직원 채용을 권해주셨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같은 계열의 다른 식당도 맡겨주셔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남편을 만난 건 취미로 나가던 배드민턴 동호회였습니다.
친구 따라왔다고 하면서 동호회에 가입을 하더니 넉살 좋은 성격으로 금방 동호회의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죠. 저 역시도 호감이라면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이 제게 먼저 사귀자고 얘기를 꺼냈고 저희는 4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다툰다고 하잖아요. 진짜 전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남편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하루가 멀다고 입씨름을 해야만 했답니다. 정말이지 사람 사이에도 상극이 있다고 들었는데 딱 저와 시어머니가 그런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는 허세가 좀 있으신 편이었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요.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작은 곳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편이라 전 비용적인 부분에서 무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호텔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곳에서 볼품없이 결혼식을 할 생각을 하다니 세아가 넌 여자가 돼선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어? 어릴 때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 꿈꾸던 결혼식장, 이런 것도 없었니? 물론 있었죠. 지금 그 일랑 하나씩 제가 꿈꾸던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저희는 이런 곳에 돈 쓰고 싶지 않아서요. 그 일랑 저랑 직장 근처에 집 구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빠듯하거든요. 아니, 집을 둘이서 구한다고? 너희 친정은 뭐하고? 친정에서 집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제가 해오다뇨.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비용을 아껴 집을 장만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제 말에 정말이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니, 결혼하면서 혼수로 집을 해오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전 시어머니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을 생각이었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얼이 나가버렸죠. 남편 역시 잔뜩 붉어진 얼굴로 동네 부끄럽게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를 말렸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남편을 얼마나 자신이 훌륭하게 키웠는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감을 만났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호텔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만 좀 참견하세요. 아니, 너희가 말한 곳을 하면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적어도 1인당 30만 원 하는 그런 곳에서 식사를 대접해야지. 그래야 얼굴 들고 다니지. 30만 원이라니. 저희가 재벌집도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진짜 자꾸 이렇게 나오실 거면 어머닌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셔서 분위기만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결혼식이 그렇게 부끄러우면 오실 필요 없다는 말까지 했죠. 시어머니께선 착하기만 한 자신의 아들이 변했다며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전 뭐라고 반응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가볍게 말리고는 두 번 다시 결혼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죠. 전 그때의 시어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절 노려보시며 두고 보자는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의 허세를 겨우 잠재우고 어렵게 결혼식을 마무리한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두통이 밀려올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잠시도 절 가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안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매주 절 불러다가 온갖 잡일을 시키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스토랑이 주말에 많이 바쁘잖아요. 저 역시도 주말에 일이 많아서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거실에 앉아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한 번은 밸런타인데이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죠.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침대에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정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 벌써 마치고 왔나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문을 열었죠. 그리곤 너무 놀라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들어오셨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선 떳떳하게 아들 집에 자기가 못 들어올 이유가 뭐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집 카드키를 몰래 챙겨가셨더라고요. 집들이 한다고 모셨을 때 말이죠. 늘 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으니 카드키가 사라진 것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너 매번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오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도대체 밖에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오늘 가게에 예약 손님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 마감이 늦어졌죠. 어머니 하신 말씀이란 게 뭘까요? 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코웃음을 치시더니 제 앞에 팸플릿을 하나 내려놓으셨어요.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 여행 관련 홍보물이더라고요. 전 물음표가 가득한 얼굴로 이게 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선 이번 여름에 친구들과 이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저더러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전 준비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어머니, 준비를 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준비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준비가 뭐겠니? 여행 준비지. 이번에 너희 결혼했다고 내가 한턱 내기로 했으니까 크루즈 6명이서 가는 것으로 예약해도 여권은 내가 따로 보내줄 테니까. 지금 저더러 이 크루즈 여행 비용을 내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젊은 애가 말기가 그렇게 어두워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니니? 당연한 말을 꼭 그렇게 묻고 싶어? 당연하다니요. 갑자기 여행 경비를 대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소리예요?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무슨 턱을 내신다고요.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전 절대로 불가하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갑자기 여행을 가신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여행 경비를 며느리인 저더러 다 내라고 하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본 턱을 낼 수도 있죠.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로 해외여행이라니 전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저의 이런 반응을 시어머니께선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놀란 얼굴을 하시곤 저를 보시며 그런 돈도 없이 살림을 살고 있었느냐고 따지듯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왕 말을 꺼냈으니 짚고 넘어가자고 하시더니 저더러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취조하듯 말씀하셨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개인 통신 요금 같은 것들은 각자가 처리하고 관리비나 식비와 같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내서 생활하자고 했죠. 남편은 제게 시댁에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넌 내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께 용돈을 매달 겨우 70만 원이 뭐니 70만 원? 도대체 어디다 쓰라고 코딱지만한 돈을 내밀어?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 그이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이가 매달 70만 원씩 드리고 있는 줄은 저도 몰랐네요. 각자 알아서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넌 친정에 얼마 주고 있는데 설마 나보다 많은 건 아니지? 저희 부모님께선 아직 멀쩡하게 돈 벌고 사는 사람들한테 용돈이 뭐냐고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드린 적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선 제 말에 뜨끔하셨는지 눈을 피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선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도 있으시겠지만 사지 멀쩡해서 아직 돈 벌 수 있는데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형제들은 그 누구도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을 제외하곤 말이죠. 시어머니께선 헛기침을 하시면서 시선을 피하시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시면서 그럼 저더러 돈이 굳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이없던 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머니께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제가 친정에 한 푼도 안 주고 있으니 돈이 굳은 것 아니냐며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되겠다고 하셨죠.
사돈이 안 받겠다고 하시니 내가 대신 받으면 되겠네. 넉넉하게 딱 100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카드. 너 카드 좀 내놔봐라. 갑자기 카드라뇨? 저희 신용카드 그의 이름으로 된 게 전부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어서 보내. 내가 용돈처럼 쓸 테니까. 그러면 딱 맞겠네. 그이가 매달 드리는 돈 있으시면서 무슨 신용카드예요, 어머니? 아니, 넌 도대체가 며느리가 돼서 뭐 하나라도 공손하게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알게 길거리 개똥 취급을 해? 시어머니께서는 크루즈 여행도 안 된다, 용돈 100만 원도 많다, 거기다 신용카드도 못 준다 말하는 절 못마땅해 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당장 처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전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다음 주까지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시곤 피곤하니 자야겠다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금까지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았던 몸이 몇 배 더 무겁게 느껴졌죠. 전 한숨을 내쉬며 겨우 씻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여분의 이불을 꺼내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선 일찍부터 아침밥을 차리지 않고 뭐 하느냐고 잔소리였어요. 저나 남편은 아침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동안 쉐이크 한 잔이면 충분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시다 보니 졸지에 아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전날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설친 전 아침을 차릴 기운이 없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밥을 차리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느려 터진 게 군뱅이 같다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 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다시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거기다 알 수 없는 소독약 냄새와 정신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곧이어 의사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기절해서 실려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임신 초기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자세한 진찰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뒷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이라니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라 머리가 멍해졌죠. 곧 응급실을 나서니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장지에서 바로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갑자기 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며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놀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봐야 하겠다고 말했죠.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챈 남편은 활짝 웃는 얼굴로 당장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4주 차였습니다. 임신 초기에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안정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더군요. 특히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제가 약해져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죠. 전 그제야 저를 데려온 것이 시어머니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내가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그냥 가셨다고? 별 말씀도 없이?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급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던데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러고 보니 당신이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데려오신 거지? 전 남편에게 지난밤 있었던 대화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하며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것이 전부인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용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다른 형제들도 다 조금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다 합하면 어지간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더러 절대로 카드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용돈을 체크카드에 넣어서 드리는 걸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카드를 쓰고 싶어하는 눈치니 한도를 정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드리자고 말이죠. 그런 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건강만 챙겨. 임신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 너무 좋다. 임신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모르다니. 당신도 처음인데 당연히 모르지. 거기다 아직 우리 신혼인데 이렇게 빨리 찾아왔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 그나저나 우리 현관부터 바꾸자. 어머니께서 현관 카드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의 말에 전 결국 웃음이 터져버렸죠. 전 남편이 시어머니께 현관 카드를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예 통째로 갈아버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실 모습이 그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전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편하게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해주셨죠. 정말이지 오랜만에 그렇게 푹 쉬어본 것 같아요. 잠을 그렇게 늘어지게 원 없이 잔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죠. 꿈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찍 들어온다는 남편을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현관에서 에러 소리가 자꾸만 들리더군요. 전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저렇게 끈질기게 현관과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전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화가 난 황소처럼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시더군요. 문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하시며 왜 카드로 열리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모르는 척하면서 이 시간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너 이게 무슨 짓 하니? 한도라니. 내가 오늘 어떤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께선 카드 하나를 꺼내시곤 바닥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카드를 살펴보니 남편 명의로 된 신규 카드더군요. 전 남편의 추진력에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선 다 알고 있으면서 어디서 모른 척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게 당장 카드 한도를 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 발뺌하곤 발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도까지 쓰셨냐고 물었죠.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게 하나 사려고 했더니 한도 초과라고 떡하니 뜨잖아. 정말이지 아직도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어떡할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니, 가방이라뇨? 갑자기 무슨 가방을 또 사신단 말씀이세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하나 선물해드렸잖아요. 겨우 그거? 어디 브랜드인지도 모를 그 싸구려를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걸 지금 어디다 비교하고 있어? 네? 어머니께서 그 브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해외에서만 파는 라인으로 사서 선물을 해드렸는데 싸구려라뇨. 제 설명에 시어머니께선 전혀 모르셨다는 얼굴로 그런 가방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제게 타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심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은 숨기질 못하셨죠. 더 웃긴 건 그 말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카드 한도를 풀어두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진짜 속물이란 우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의 명의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이번 크루즈 여행 전까지 저더러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놈의 크루즈. 정말이지 도돌이표처럼 다시 튀어나오는 크루즈에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오느냐며 깜짝 놀라셨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마주치는 상황을 피해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길 왜 오시는데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여보, 어머니께서 카드 한도 풀어달라고 오셨는데 당신 어머니께 카드 만들어드렸어요? 한도를 풀라니 어머니 벌써 한도까지 쓰셨어요? 매달 드리는 용돈에 맞춰서 한도 설정해드렸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셨기에 벌써 한도 초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아니, 한도를 고작 70만 원으로 해뒀단 소리니? 아니, 누가 신용카드 한도를 그렇게 해둔다는 말이야? 한 달 7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안 그래도 어머니께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크루즈 여행이요? 갑자기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세요? 그것도 일행 경비까지 다 저희들은 내라니.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요? 어머니 지난달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조목조목 따지듯이 말하자 대답 한 번 시원하게 못하시곤 괜히 절 노려보기만 하셨죠. 그리고는 알겠다고 하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속으론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괜히 나중에 불똥이라도 튀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죠. 하지만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정도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께선 친구들에게 며느리 본 턱은 내야 한다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셨죠. 예약자들이 워낙 많은 레스토랑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크루즈도 물 건너간 상황이라 이것마저도 거부하면 괜히 집안 시끄러워질 것 같아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취소 자리가 있어 매니저님께 말씀드려서 시어머니 자리를 만들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전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서 반차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께서 전화가 오셔선 한숨을 내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입이 떡하니 벌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레스토랑으로 오신 시어머니께선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시더니 와인까지 병째 망설임 없이 주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영수증을 가져다 드리려고 하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제게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며 반문하자 제가 며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며느리 이름으로 달아두라고 하시고는 그냥 나가려고 하셨다는 소리에 정말이지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직원은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으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어머니께서는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직원의 뺨까지 때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원이었는데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질 않았죠. 매니저님께서 수습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숨을 내쉬는 목소리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죄송하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자기 진짜 영수증도 놀랍지만 난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 아니 직원한테 손찌검이라니?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정말 죄송해요, 매니저님.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은가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당장 그만뒀지. 더 큰 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써두긴 했는데 도대체 자기 시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시래? 전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곧 있어 받아든 영수증을 보며 정말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화버렸죠. 6명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무려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찍혀 있더라고요. 코스 요리가 비싼 건 둘째치고 와인을 도대체 얼마나 드신 건지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님은 제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혼이란 단어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죠. 시어머니께선 계모임을 저희 레스토랑에서 하겠다고 저더러 자리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전 지난번과 같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했죠. 그땐 우연히 취소 자리가 생겨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선 거기서 일한 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능력도 없느냐고 하시며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전 끝까지 원칙이 그렇다는 말로 응수했죠. 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께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셨어요. 개 모임 당일 시어머니께선 아침부터 언제 시간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죠. 제 말을 듣고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전 짜증내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하고는 오늘은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오셔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저녁에 가겠다고 하시더니 지난번에 먹었던 와인이 좋던데 미리 준비를 좀 해두라는 말을 하셨죠. 진짜 무슨 벽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은 척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전 시어머니께 문자까지 드리며 오늘은 오셔도 들어오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실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떡하니 친구들을 이끌고 저희 레스토랑으로 오셨고요. 입구에선 당연히 예약자 명단에 없다는 말로 친절하게 들어가실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선 자신의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빨리 안내를 하라고 직원들을 몰아붙이셨어요. 안에서 시어머니가 왔다는 소리에 전 바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 오늘 자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셔도 들어갈 수 없다고 문자도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너는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내 친구들 앞에서 날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당장 자리 안 만들어? 어머니, 있지도 않은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 오늘 예약자가 꽉 차서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당장 자리 마련해. 진짜 전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랫배가 뭉근하게 당겨오는 것이 기분이 이상했죠. 속이 뒤틀리는 기분은 물론이고 아랫배를 누군가가 사정없이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식은 땀을 흘리며 배를 붙들자 곁에 있던 직원이 괜찮느냐고 물어보며 절 부축했어요. 밖의 상황에 달려 나오신 매니저님께선 고통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보시고는 당장 119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전 이렇게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선 저더러 괜히 수쓰지 말라는 말을 하시며 어서 일어나 자리나 만들라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매니저님께선 사람 아픈 거 보이지도 않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요. 시어머니께선 어디서 손님께 행패냐고 화를 내셨지만 매니저님께선 무시하곤 제가 정신을 잃을까 걱정되셨는지 자꾸만 말을 걸어주셨어요. 곧 119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전 아이를 잃어야만 했답니다. 누구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오셔서 행패를 부리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찾아온 시어머니께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귀한 우리 손주를 보내? 결혼하기 전부터 건강검진을 싹 했었어야 됐는데 아유, 아까운 내 손주.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뭐야? 그럼 내 탓이라는 거니? 내가 유산하라고 너한테 시키기라도 했어? 아니면 제발 애 떨어지라고 기도라도 했다는 거야? 본인이 관리 못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탓을 돌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전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전 이를 악물고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다고 하시더니 몸 회복하고 나면 레스토랑에 다시 나갈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전 시어머니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다시 나갈 생각이라면 그날 못했던 계모임을 해야 되니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와는 하루도 더 같이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전 퇴원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뒤늦게 제가 퇴원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이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입을 꾹 다물고 제 물건을 차곡차곡 담기만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당신 이렇게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몰라?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말리셨다는데 왜 이래? 다 필요 없고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여보, 당신이 지금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데 난 더 이상 당신 어머니랑 가족으로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남편은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며 자신에게 속 시원히 다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전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다른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그냥 서류 정리를 하자고 했죠. 남편은 이렇게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제발 이유라도 좀 알자고 몇 번이나 절 붙잡았습니다. 전 결국 시어머니와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있는 절 찾아와서 한 소리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지 못하더군요. 그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는데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죠. 전 눈을 질끈 감곤 남편에게 이혼 서류 완성되는 대로 연락을 하라고 하곤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전 쭈뼛거리면서 반찬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양쪽에 하나씩 끌고 있는 절 보신 어머니께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곤 그저 저를 꼭 안아주기만 하셨죠. 반찬 포장을 마치고 나오신 아버지도 절 보시고는 제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보송한 이불과 함께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으니 그저 좋은 생각만 하고 푹 쉬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나가시는 부모님의 등 뒤에 대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 역시 제 의사를 꺾을 방법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줬죠. 전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선 제게 다른 식당에 홍보 일을 당분간 맡아가면서 매니저로의 일을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고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전 일주일 정도 몸을 추스르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은 일찍 퇴근도 했겠다.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울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맛깔스러운 사진들도 좀 찍고 인터넷에 홍보도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옥신각신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화내시는 목소리도 간간히 섞여 있었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홀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전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여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죠. 반찬 가게에 반찬 사러 왔지 뭐하러 왔겠니? 여기 이것도 좀 싸주시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따님 시어머니인데 넉넉하게 좀 담아주세요. 어머니, 그 애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들었다. 네가 하자고 했다며? 아주 뭘 잘했다고 이혼을?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돈, 여기 이 양념갈비도 좀 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저녁 메뉴를 얘기하듯이 이혼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치가 떨리는 표정으로 사실만큼 사셨으면 당장 나가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 다신 이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잘 먹겠다고 하시면서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려고 하셨어요. 당황한 어머니께서 계산하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느냐고 붙잡으셨습니다. 반찬만 120만 원어치를 달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어딜 그냥 가려고 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어떻게 저한테 돈을 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요. 댁내 따님이 시어머니예요. 자기 잘못으로 애를 보낸 것도 그저 운이 나빴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반찬 가지고 지금 돈을 내라니요? 말 같지 않을 억지 부리지 마시고 반찬 필요하시면 돈 내고 가세요. 이게 무슨 행패세요? 그리고 자꾸만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내 탓이라고 하고 싶은가 본데 그게 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사돈 어른 이렇게 큰 반찬 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따님 보양식 하나 제대로 못 먹이셨대요? 사돈 말이 지나치시네요. 하긴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120만 3천 원 결제하고 가세요. 제가 왜요? 이 정도는 정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따님 때문에 제가 받은 손가락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딸 가진 죄인이란 말도 모르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뻔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전 자꾸 이렇게 나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응수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교양이 없어서야 되겠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셨습니다. 밥을 짓고 계셨는지 한쪽 손엔 주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금방이라도 주걱을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긴장을 하셨는지 한 걸음 물러나셨죠. 저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선 그런 제 팔을 부드럽게 밀어내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딸이 뭐 어째? 교양? 당신은 그렇게 교양이 넘쳐서 무전취식 나려는 거야? 바깥사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잘못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돼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세요? 일이 바쁘다고 집안 살림은 나 몰라라 하더니 결국엔 애까지 잃어버리고 아이니 이렇게 흠 많은 며느리를 받아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요. 흠이라니요. 사돈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딸이한테 저지른 행동들을 사과하고 여기엔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요. 사과라니, 아니 이따위 집에서 키운 딸이라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작 이런 애랑 결혼하라고 키운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외침에 결국 참지 못한 아버지께서 주걱을 크게 휘두르셨어요. 시어머니의 뺨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선 크게 휘청거리시며 바닥으로 쓰러지셨고요.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물론 저와 어머니까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씩씩거리던 아버지께선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외치셨죠.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이야. 당신 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아이도 마찬가지로 귀한 자식이라고. 그런데 뭐? 흠이 많아? 내 딸한테 지옥보다 더한 시간을 겪게 만든 인간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나한테 고소할 거야? 내가 싹 다 고소해서 콩밥 먹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무식하게?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당신은 뭐 잘났는데 고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누가 겁낼 줄 알고? 시어머니께선 각오하라고 하시고는 허둥거리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소금을 한 주먹 가져와선 가게 앞에 골고루 뿌리시며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한동안 아버지께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전 가만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고요. 아버지께선 그런 제 손을 토닥이시며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디고 있었느냐고 고생 많았다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솔직히 걱정이 됐죠. 어떻게 됐든 먼저 주걱을 휘두른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일이 커지면 분명 아버지께서 피해를 보실 것 같았어요. 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잔뜩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전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도록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초조해진 전 시어머니께서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말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제 말에도 한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던 남편은 무슨 고소냐며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곤 오히려 자신이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죠. 끝까지 못난 모습만 보이네. 내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겠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어떠셔? 당신 탓 아닌 거 알아.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나 잠깐 알아듣는 척 하시다.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하실 분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난 그저 우리 이혼이 다른 사건 없이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할게.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전화 너머로 괴로워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해줄 말도 행동도 없었죠. 그저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전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이 집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돼서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죠.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는 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시어머니다 보니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전 이대로 일이 마무리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안심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는데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레스토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는다는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저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신다는 말인가 싶으면서도 오늘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직원이 오늘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혼자 오셔선 저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매니저님이 직원 사무실로 안내를 해드리라고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전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고작 일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옷이며 가방이며 최고급만 들고 다니시면서 과시하는 걸 좋아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하며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모습을 하고 절 기다리고 계셨죠. 절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시어머니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선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죠. 뿌리치려고 했지만 어찌나 강한 힘으로 쥐고 계셨는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이 막 나왔어.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번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시는데요? 그냥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너한테 사과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왔어. 내가 진짜 미안했다.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든 그 이랑 이혼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안다. 그렇게 쉽게 변할 거면 처음부터 이혼 소리도 하지 않았겠지. 그저 날 용서만 해다오. 그거면 충분하다. 시어머니께선 딱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사과를 하는데 이게 그냥 사과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 제 의심에 확신이 더해진 건 시어머니의 이상한 요구였습니다. 자꾸만 제게 용서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편에게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복되는 그 말에 전 제가 모르는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전 시어머니께 갑자기 왜 사과를 하려고 하시느냐고 물었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도울 수 있다고요. 처음엔 다른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시면서 그저 미안해서 찾아왔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선 제가 자꾸 물어보자 횡설수설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돈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자식들도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사채를 좀 썼는데 거기서는 자꾸 갚으라고 연락이 오고 너한테 용서만 받으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 해결해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한테 날 용서했다고 딱 한마디만 해줘. 응? 결국 저나 저희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으시군요. 그저 어머니 생활이 불편해지자 찾아오신 거네요.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냥 빨리 아들한테 용서했다고 하라니까. 시어머니께선 제가 좀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자 결국 폭발하셨어요. 그저 용서했다는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될 일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며 짜증을 내셨죠. 전 가까스로 시어머니의 손을 풀어내곤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저지른 행동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선 뒤늦게 아차하는 심정으로 저를 잡으려고 하셨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레스토랑 밖으로 쫓아내곤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시어머니께선 절 애타게 부르셨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끝내는 등을 돌리고 말았는지 남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집을 팔아 빚을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서류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전 차마 괜찮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 알겠다고만 했죠. 6개월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전 제 일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간 남편을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마음으론 남편도 저와의 결혼 생활은 다 잊고 자신의 행복을 찾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영원히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편이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